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축에 대한 조금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건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벽돌, 콘크리트, 유리 이런 물질들이 기억이 나시죠? 네,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기억으로도 건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4가지 분류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처음에 제가 프랑스를 가서 어떻게 기억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프랑스로 가서 이제 이 건축가 분을 만났는데 장 누벨이라는 건축가 분이십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제가 왜 프랑스 돌진이라고 적어놨냐면 사실 저는 유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국제 공모전을 응모해서 여기서 당선을 하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포부를 갖고 당시에 9.11 추모 기념관 설계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응모를 했는데 나중에 답변을 받았는데 중간 좀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 답변을 받았는데 참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왜 한국 건축사는 안 되냐? 그 당시에는 제가 FTA를 몰랐어요. 한미 간에 서로 자격증 같은 경우도 협정이 맺어져야지만 서로 상호 간에 교류하고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최 측에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도대체 가장 공신력 있는 건축사가 어떤 거냐?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프랑스 건축사가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프랑스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프랑스 건축사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줄 알았죠. 물론 공신력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가게 됐고 프랑스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 대가분을 만나서 형태와 건축에 대한 직관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파리를 돌아다보다가 파리 시떼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간 이제 세느강 가운데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섬에 근처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섬에서 어떤 노인이 떠벅떠벅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편인데 그냥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저기 집에 사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저 집에는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 모교의 은사님이신 알랑 펠리시에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고택에 숨겨져 있는 옛날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궁금해했냐면 전 프랑스 유학하기 전에 현대 건축도 했지만 사실 전통 건축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건축에는 옛날 선조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찾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리에 대한 고택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쌓여갈 때쯤 방법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머리를 굴립니다. 편지를 씁니다. 손으로 편지를 쓰는데 프랑스 건축가인데 당신의 오래된 고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건축가로서 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고택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답변을 받고 오래된 고택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고택들은 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문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람 얼굴 두 사람 똑같이 생겼죠?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음표 같지 않으신가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쌍둥이 음악가가 살던 집입니다. 재밌죠? 이게 참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파리 고택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고택들에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하루는 오래된 고택에 들어갔는데 좋기 200년 넘게 아주 건조가 잘 된 나무마루가 쫙 깔려있는 아주 고풍스러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창가 쪽에 보니까 공원도 보이고 빛도 햇살도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발 밑에서
삐그덕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혹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니까 마루 밑에 못이 상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누가 그어놓은 것처럼 두 줄로 쫙 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서 이제 보다가 이제 저한테 집을 보여주신 이제 사모님께 이제 마담이죠. 이제 할머니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제가 고쳐드릴까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물러나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뭘 잘못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살짝 물러나면서 제가 뭘 실례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아닌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가신 남편께서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햇볕을 받았던 그 장면들이 보이는데 선명한데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대요. 그리고 그 두 줄도 흔들의자 자국이었어요. 흔들의자도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어디다 치워놔서 어디인지 모르시겠대요. 그런데도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냥 마루를 밟아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 바로 옆에 남편분께서 있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막 공사비가 1조가 넘는 프로젝트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가장 좋은 구조로 쓰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대하게 만드는 게 저는 건축의 가장 묘미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뭔가 싹 트듯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불편한 건 나쁜 건데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닌가? 이게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하이테크놀로지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건축이 좋은 거야 라는 생각부터 이런 불편한 것도 의미 있는 건축이야 라는 두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어쩔 수가 없어서 제 은사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은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써보자. 그리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프랑스 건축가들도 모르는 이야기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문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남기자. 이렇게 시작한 건데 한 70% 정도 쓰고 나서 제가 그래도 이분들께 감사함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이제 thanks to 프랑스어로는 그라시아 하고서 이제 이름을 좀 쓰려고 그분들한테 찾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집 얘기는 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분 빼고 다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집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파리 올림픽 할 때 파리 시민들이 인터뷰하신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오지 마세요. 집에서 TV로 올림픽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자기의 집에 좋은 환경이고 아름다운 환경이어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면 거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되기 어렵습니다. 은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쓸 수 없겠네요. 못하겠네요. 끝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은사님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소설로 쓰시면 될 것 같지 않나요? 했더니 은사님이 그래 소설을 쓰자. 그 소설 쓰자 그러셔서 그럼 제가 자료를 다 모아서 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은사님이 그걸 내가 왜 받아야 되지? 이러시길래 소설을 쓰셔야 되잖아요. 했더니 은사님이 저한테 네가 써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빵 터져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논문까지 쓰는 건 제가 어떻게 하겠지만 소설이라는 문학은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도 없고 그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은사님께서 몇 날 며칠 고민하셨나 봐요.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 희성 네가 모국어로 한번 소설을 써봐라. 제가 전 소설 써본 적 없습니다. 못 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소설을 한 번만 써봐라. 못 써도 괜찮다.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또 나중에 번역해 주시겠다고 약간 막 감언이설 좀 얘기하셔가지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요 빛이 이끄는 곳으로라는 책인데요. 기억, 비읍, 문구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 문구에서 소설 분야 8주간 1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프랑스의 오래된 고택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20몇 년 정도 고건축, 전통 건축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께 오래된 우리의 전통에 담겨져 있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페이지는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두 탑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네, 아래 도면에 보면 하대기단이 있는데 여기는 하대기단이 없죠. 하대기단 어디 있을까요? 이거를 프랑스에서 물어보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도 한국의 전통 건축의 어떤 이야기, 기억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을 때 아무도 못 맞추는데 한국에서는 꼭 한두 분이 그러세요. 저 바위가 하대기단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위가 하대기단이면 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볼까요? 전체가 다 바위네요. 다시 말해서 이 산 전체가 탑이란 얘기죠. 자, 에펠탑, 피라미드 이런 거 세 가지 있으면 가능합니다. 권력, 그리고 자본력, 기술력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죠. 근데 석공 몇 명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을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부족함으로 완벽함을 이루는 지혜. 너무 흥미롭죠?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산서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사셨던 곳이죠. 오래 사시지는 않으셨지만 3칸집입니다. 초가 3칸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3칸. 3칸 집에서 살 만큼 되게 아주 검소하셨던 분이시고 보시면 주변이 뻥뻥뻥 뚫려 있고 굉장히 특이한 집입니다.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께서 이 고택에 이 서당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숨겨놨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생깁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유산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교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논의를 합니다. 한 제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단을 크 높여서 으리으리한 전각을 만들어서 선생님의 위엄을 드러내자. 그런데 한 제자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3칸집 아주 작은 집에서 기거하시면서 검소한 그리고 인간의 돌이 돼서 알려주신 분인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으리으리한 정각을 만들면 그거는 선생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가? 제자들끼리 이걸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이거 보시면 일단 기단은 높여놨습니다. 이 위에 어떻게 앉혔을까요? 우리나라 그 전통 건축에서는 중요한 건물은 보통 홀수로 갑니다. 3칸, 5칸, 7칸, 9칸. 자, 근데 이 건물은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4칸입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아세요. 4칸은 너무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 3칸, 5칸, 7칸, 9칸 하면 가운데 편액 있죠. 편액이 가운데 딱 붙습니다. 가운데 편액이 있고 양쪽에 한 칸씩 있으면 3칸, 2칸씩 있으면 5칸이 되는 거죠. 4칸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쪽에 저렇게 치우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건물로 따지면 뭐가 나사가 하나 빠진 건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빠진 맨 끝자락에 있는 한 칸의 그 만들지 않은 칸 그 공간이 바로 상덕사. 태계 이황 선생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조금은 부족하게 만들지만 기단을 높여서 선생님의 위엄은 나타냈지만 조금 부족하게 정각을 만들고 그 부족한 한 칸을 결국에는 공부하다가 선생님 생각하면 선생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의 사당으로 가는 길을 하나 비워둔 거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이것 또한 부족함으로 완벽함을 이루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함으로 완벽함을 이루는 이 기억을 끄집어서 현대 건축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억의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물의 재료로 건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르게 기억이라는 존재로, 기억은 사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사실 도시도 기억이 있고 사물도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기억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내포한 기억을 가지고 건축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는 은퇴한 소방관께서 오셨어요.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카페 만만하게 보실 거 아닙니다. 카페 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 자금도 날리실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소방관인데 평생 물로 사람을 지켰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머릿속에서는 물로 함께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법은 카페밖에 없더라. 근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이 기억을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공간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 저한테 이제 백건축가라고 하는데 백건축가님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내가 원하는 길과 운명의 길이 다릅니다. 근데 엇갈려 있지만 운명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 운명의 길이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지만 그 운명의 길이 나를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 같이 모여가지고 원하는 길과 운명의 길을 표현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듭니다. 들어가면 다 물길 따라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 공간은 내가 바라다 보이는 길과 그리고 실제 가야 되는 길이 엇갈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딱 보면은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이지만 사실은 물이 있어서 못 가죠. 일부러 제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쭉 가서 올라가면 이게 1분 정도도 걸리지 않는 언덕인데 옆으로 세워서 들어가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사실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저희가 빙빙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 가까이 가야지만 저 끝에 어두운 공간에 또 하나의 문이 보입니다. 마치 내가 보이는 방향과 운명의 길이 계속 엇갈리는 것처럼요. 근데 덕분에 그 운명의 길 덕분에 저희는 1분짜리 언덕이 25분짜리 산책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분들이 이 소방관 분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게 됐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담으면요. 그냥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되고 그런 공간은 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함으로 완벽함을 얻어내는 지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요. 저희가 교회 설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의 교회였습니다. 영광교회였는데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금이요, 여러분 오래되면 결정체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마치 투명 보석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금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안에 공간의 사이가 싹 벌어지는 공간 안으로 빨려 들어가 보면 보이시죠? 빛에 산란돼서 반사되는 여러 가지 빛에 반사되는 소금돌이 보입니다. 이 소금돌이 뭘까요? 안에서 보면요. 기도실입니다. 근데 기도실을 보면 되게 아늑하고 조용하고 정적이죠. 근데 저희 이 기도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들어가면요.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서 비도 눈도 다 내려옵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불편한 기도실을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만큼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교회, 기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사람의 기억, 도시의 기억, 사물의 기억을 가지고 건축한다는 걸 아시는 분이 오셨고 이분이 저한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셔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냥 식당을 딱 만드는데 그 식당 위에다가 아버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을 담은 미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숟갈과 젓갈을 이용해서 아버지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버지 조각상을 만들어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 여정이 되는 거죠. 이 공간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들분이 아버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고 사실 내 아들은 나에게 빛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단어 한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오래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작업했던 아티스트 분이랑 협업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조그만한 서 있는 숟갈과 젓가락으로 만든 아버지 조각상이 있는데 그 위에 조명이 아버지 조각상을 비추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빈 의자를 비춥니다. 그 빈 의자는 누가 앉을까요? 아들이 앉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찬란한 빛은 자녀다 라는 표현을 거기다 해놓은 거였어요. 그걸 나중에 보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식당이라는 주제로 유명해져서 뭐 효자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픈 아이들의 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이 아픈 아이들의 쉼터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소아암 환자 아이들 치료하려면 사실 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아야 되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작게는 일주일, 많게는 2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소아암 환자 완치율은 제가 알기로는 70%에서 80% 육박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40% 미만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도움을 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주셨냐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부모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올려보내서 치료를 하고 하기 쉽지가 않죠. 결국에는 회사에서 월차를 계속 누적해서 쓰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일용직이 되신 분도 계시고 일용직 되셨다가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아이 치료 때 돈이 마련되지 못해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지금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이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자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고 저희도 기꺼이 그걸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이쁜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충격받았냐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이들의 기억을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2,000명의 아이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희는 사실 꿈을 적을 줄 알고 그에 대한 좀 약간 뭐 가수가 되고 싶어요 마이크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하려고 사실 했던 건데 아픈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놀이터 가고 싶어요 엄마랑. 이 얘기 듣고 나서 저희 설계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옥상부터 지하까지 계단마저도 모두 다 놀이터가 되는 놀이터 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계를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계단도 재미나게 올라가 다닐 수 있게끔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허벅지하고 코어가 단단하면 완치율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계단도 재미있게 만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지하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인터랙션 디자인 영상 같은 것도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고기 벽에 막 물고기들 도망다니는데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데 자연스럽게 허벅지와 코어를 단련시키게 하려는 거죠. 이런 그 시설들이 우리나라에 30개만 있으면 우리는 소아암 환자 아이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기억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기억은요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도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됐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잠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따뜻한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은 복제하거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소중한 기억이 공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할 때 물리적인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억의 건축,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